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속 무기고로 돌아왔습니다. 3연속 무기고인가요? 뭐 하다 보면 막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오늘 주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레드백입니다. 레드백은 현 시점에서 가장 수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죠. 그동안 그 레드백에 대한 영상을 요구하는 시청자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기준 중 하나가 뭐냐면 일단 결정되기 전에는 되도록 하지 말자입니다. 왜냐, 혹시라도 제가 이거 설레발 쳤다가 미끄러지면 마치 제 탓인 것 같아서 그랬는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레드백의 이 호주군의 선정 가능성이 적지 않고 우리 한국 육군도요, 레드백 정도 사양의 하이엔드 보병 전투차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은요, 그동안 미뤄왔던 레드백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레드백의 시작은 어디부터인가요? 레드백의 제조사인 하나 디펜스는요, 2017년 9월에 호주 정부 측의 프로젝트 랜드 포 더블로 페이즈 3 사업 참여를 제안합니다. 프로젝트 랜드 포 더블로 페이즈 3 사업은요, 호주 육군의 차세대 보병 전투차 사업입니다. 당시 하나는요, 단독 입찰 외에도 해외 유럽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가하는 등 몇 가지 옵션을 함께 검토했었습니다. 사실 하나는 이미 우리 육군이 사용하는 K-21 보병 전투 차량을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차량을 약간 손보면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출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호주 육군이 요구했던 보병 전투 차량 수준은요, K-21 차량에 아무리 꽃단장을 해도 턱도 없는 괴물 같은 스펙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전차급의 방어력의 고기동 차량의 기동력, 때에 따라서는 적의 전차도 상대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력과 중무장 보병분들을 실현할 수 있는 널찍한 내부 공간까지 요구한 거였죠. 한마디로 넘사벽급의 완벽한 컨셉의 보병 전투 차량을 원한 거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호주 육군은 왜 이렇게까지 오버스펙의 전투 차량을 원한 것이었을까요? 그러게요. 호주는 어디가 붙어있지도 않잖아요. 네. 뭐 육군전 찰 일이 있나? 그렇죠. 맞아요. 먼저 호주 육군이 처한 전술적 환경에 대한 얘기가 필요합니다. 일단 호주는요, 거의 대륙입니다. 한반도의 34배 넓이의 면적이죠. 그런데 호주군은요, 6해공 모두 합쳐서 병력이 6만입니다. 호주 인구가 2,500만이거든요. 거기서 6만 정도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중 육군이 3만, 해공군이 각 1만 5천 정도입니다. 국토의 크기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병력이죠. 그런데요, 호주는 냉전 시절에도 7만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런 병력 구조와 대륙국가란 지적 특성 때문에 호주는 그동안 공군과 해군에 많은 주안점을 뒀습니다. 1984년에 FA-18을 도입할 정도였죠. 그때 우리가 F-16 들여올 무렵이었거든요. 당시 호주의 1인당 GDP 규모는 우리의 4배였습니다. 그리고 호주 육군은요, 소수의 병력과 국토의 광대함을 고려하면 필연적으로 100% 기계화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 넓은 땅을 걸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호주군에게 장갑차는 여타 국가의 육군에 비해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호주는 1960년대 미국의 M113ACP를 도입해서 사용했죠. 이 M113을 가지고 베트남전에 가서 아주 요긴하게 써먹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만족을 했었죠. 그래서 1970년대 후반까지 호주군은 무려 800대의 M113 계열의 차량을 도입합니다. 하지만 1980년대까지 호주 경제는 그저 그랬기 때문에 육군에 큰 돈을 투자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M113을 최대한 개량해서 우려먹기로 결정하죠. 이스라엘과 비슷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심지어 영국제 스콜피언 경전차에 탑재된 76mm 전차 포탑을 M113에다 이식했습니다. 이런 차량도 48대나 생산했죠. 하지만 M113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식화가 심화되어 갔습니다. 문제는 워낙 많은 양의 M113을 운영하던 호주군이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도태시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 1996년부터 M113의 대폭적인 개량과 운영 수명을 2010년 이후까지 연장시키는 사업을 호주 육군은 진행합니다. 이것이 프로젝트 랜드 106 사업이죠.
이렇게 해서 나온 차량이 2007년부터 등장한 M113AS4 보병 전투차입니다. M113AS4는요, 동력계와 장갑, 무장 등 주요 구성 요소가 모두 강화된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형인 M113에 비해 훨씬 공격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죠. 그야말로 마개조 차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본격적인 보병 전투차와는 분명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현대적인 위협에 대응하기에도 명백히 성능이 부족했죠. 또한 호주 육군은 새로운 장용식 장갑차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GDLS, General Dynamics Land System의 LAV-25, 보통 라브-25라고 하는데 이 차량을 도입하는 프로젝트 랜드 112를 시작했죠. 호주 육군은 총 257대의 LAV-25 계열의 차량을 1992년부터 구매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LAV-25 역시 노후화가 심화되어서 2020년부터는 교체가 필요했죠. 따라서 호주 육군은요, M113AS4와 LAV-25를 더 이상 개량이 아닌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호주군은 역사상 최대 규모, 무려 200억 호주 달러, 미화로는 139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는 거대 프로젝트 랜드 4더블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거였죠. 보병만 이동하는 거면은 네, 그렇죠. 보병만 이동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육공사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트럭만 사도 되는 건데 사실. 근데 호주가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결심한 배경도 따로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크게 향상된 호주의 경제 사정이 한몫을 했습니다. 일단 다음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호주의 경제는요, 80년대부터 상승 곡선을 그리더니 2000년까지 약 2배의 GDP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00년부터 2013년까지는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했죠. 또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동티모르 사태로 인도네시아와 갈등을 겪었고 2010년대 이후로는 중국이 호주에게 새로운 군사적 위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호주 정부는요,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큰 폭의 국방비 증액을 단행합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시죠. 이 위에 두 표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1960년대 후반에 호주 정부는 GDP의 4% 가까이를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대략 2% 내외의 국방비를 지출했죠. 하지만요, 호주 정부의 군사비 지출 추세를 보면요, 오히려 2000년대 이후에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호주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과감한 투자를 하기로 결심한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번 프로젝트 랜드 400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건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페이즈 1인데요. 이 페이즈 1은 사업의 요구사항의 범위와 이행이 필요한 역할과 임무를 정의하는 그런 프로젝트의 정의 연구입니다. 한마디로 탐색 개발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차기 지상전 환경을 연구하고 상세한 소요를 도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2단계 페이스 2는요, 장륜식 전투 정찰 차량의 획득을 하는 사업이었고 3단계 페이스 3는 M113AS4를 대체할 400여 대의 보병 전투 차량과 기동 지원 차량의 획득 사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인 페이스 4는요, 이들 장비의 통합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하나 디펜스가 참여한 것은요, 바로 페이스 3 사업입니다. 그런데요, 페이스 1에서 도출된 호주 육군의 기계화 보병 교류는요, 그야말로 경악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2015년 개편 이후에 호주 육군 보병은요, 8인 군대 구성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대를 다시 동일한 화기로 구성된 2개의 4인 구성, 보통 브릭이라고 하는데 이 4인 구성의 반으로 나눴죠. 그러니까 1개 분대에 2개 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개 반이 상호 공조하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각 반은 분대장과 부분대장이 나눠 지휘합니다. 독립적으로 분대 지원 화기와 유탄 사수를 보유하고 있고요. 여러 면에서 선진적이고 현대적인 보병 근접 전투에 효과적인 편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랜드 4W 페이즈 3의 주요 요구사항에는 이 8명 편제의 분대와 그 지원 장비와 물자를 차량 안에 그대로 탑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우리나라의 K-21 보병 전투차도요, 승무원 3명 이외에 9명의 보병이 탑승하니까 별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호주 육군은요, 주로 원정 혹은 장기 임무를 수행합니다. 워낙 땅이 넓으니까 한번 작전 나가면 굉장히 오래 작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부대가 장시간 전투 지속 능력과 강력한 화력을 유지하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차량 내부 공간에 엄격한 분배를 요구했죠. 즉, 여타 국가들의 보병 전투차가 하는 것처럼 보병들을 마구 꾸겨 넣는 방식이 아니라 하차 보병 전원이 충분한 여유 공간과 개인 장구력, 탄약을 포함한 소목성 기재를 취대한 채 탑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더해 대전차 지뢰나 IED, 즉 사제 폭발물과 같은 차체 하부 폭발에서 승무원과 보병을 보호하는 커다란 현수식 독립 내충격 시트나 차내에 쾌적한 환경을 위한 에어컨 등 풍부한 장비까지 집어넣어야 한다면 이 장갑 차량의 공간 확대는 아주 절실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거주 조건을 감안하면요, 기존의 보병 전투 차량에는 4~5명의 보병이 탑승하는 것이 한계예요. 따라서 호주 육군을 위한 새로운 보병 전투차는 차체의 대형화가 불가피했죠. 그런데요,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차체가 커질수록 막아야 할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방어력은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차체가 크고 무거워질수록 기동력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건 뭐 만고불변의 진리죠. 하지만 호주 육군은요, 차량이 신속히 이동하는 동안에 충분한 방어력으로 차량과 내부 승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보병 하차 이후에도 강력한 화력 지원으로 보병을 보호하고 가시거리 내 교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기본으로 내걸었습니다. 여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한 대전차 미사일로 적의 전차와도 교전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었죠. 사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라는 요구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실제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AGX 보병 전투차는요, 합동작전이 잦은 영국 육군이 채택한 차량이라는 실적을 앞세워 랜드 포 더블로 페이스 3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큰 차체와 다른 요구 조건의 양립이라는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하고 후보군에서 탈락했죠. 유럽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CV90의 최신 개량형인 BAE 시스템스의 CV90 마크4는요,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형태로 개량할 경우 폭증하는 비용으로 인해 최종 후보까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즉, 현대 평균적인 고성능 보병 전투차 정도로는 호주 육군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죠. 여기에 대해 호주 육군은 자국 내 방위산업체의 참가 및 고용 비율에 강력한 가산점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너무하는 거 아니요? 사업에 탈락한 BAE 시스템즈 측의 직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랜드 포 더블로 페이스 3의 요구 사항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보병 전투차 사업이다. 그래서 최종 후보로 우리나라 한화의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가 맞붙게 되었죠. 최종 후보가 둘로 압축된 겁니다. 하나의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하나 디펜스는요, 당연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 육군을 위해 개발된 K-21 보병 전투차로는 아무리 꽃단장을 한다 해도 도저히 호주 육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는 전장 7m를 가볍게 초과하는 대형 차체를 통해 공간 요구에 대응했고요. 여기에 최대한 높은 수준의 방어력 혹은 생존성과 기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신기술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대를 우리 K9 자주포 차대를 썼어요. 그럼 먼저 뭐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방어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호주 육군은 다른 그 어떤 스펙보다 이 방어력에 굉장한 주안점을 뒀거든요. 호주 육군은요, 2025년부터 2030년 이후에 고강도 위협에 맞서 M1A1과 함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랜드 포 더블로 페이스 3 사업에 엄청난 방어력과 생존성을 요구했습니다. 레드백의 차대는요, 차체 전방에 동력계가 들어가고요, 차체 중앙에 포탑이 들어가고 차체 후방에 보병 탑승 구획이 배치가 됩니다. 이 배열 방식만 보면 전형적인 보병 전투차의 배열 방식이죠. 하지만요, 이 엔진을 차체 전방에 두는
보병 전투 차량들은 대부분 구조의 단순화와 효율을 위해서 엔진 위에다가 라디에이터하고 흡기 그릴, 배기구를 그냥 같이 배치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차량이요. 이렇게 정면 이렇게 그냥 평지를 갈 때는 상관없는데 차량이 언덕을 내려갈 때 이 언덕을 내려갈 때는요, 이 정면의 이 상면이 그대로 노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직사 화력을 얻어맞으면은 이게 그야말로 그냥 쥐약이에요. 이 보병 전투 차량 입장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뭐 관통이 돼서 냉각기를 거쳐 엔진까지 손상을 입기 굉장히 쉬운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디펜스는요, 호주 육군이 요구하는 매우 높은 방어력과 낮은 적외선 신호 기준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 흡기구와 냉각 구조를 엔진룸에서 덕트 형태로 연결해서 차체 상방하고 포탑 후방 공간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외선 신호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엔진에서 열이 제일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적이 적외선 탐지 방식의 보병용 대전차 미사일을 쏠 경우에 여기 갖다 꽂힌다는 얘기가 되도록은 여기는 뭐야? 여기는 좀 뜨겁지 않게, 그러니까 적외선 신호 방출을 적게 하기 위해서 배치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공간 배치는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하지만 일단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방어력은 월등히 강화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차체 전면 장갑을요, 포탑이 있는 쪽에 포탑 링까지, 그러니까 포탑 링 직전까지 충분한 경사를 주는 형태로 설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덕분에 가장 두터운 차체 정상면 장갑의 경사도가 방어에 아주 최적화될 수 있었죠.